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오케이. 1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은 변방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중심에 가까이 서고 싶은 새 남자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멤버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정치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쓴소리 전문가, 얼마 전부터 주역 공부를 시작해보려 하신다는 허용진 변호사님, 이제는 최근에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일을 기준으로 어제 제주에서 순회 전당대회 첫 합동 연설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어쨌든 당원 개정을 통해 가지고 투표 방식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 여론조사 30은 그대로인데 이 선거인단 구성을 조금 바꿔가지고 대의원 투표 비율을 좀 줄이고,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많이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후보에는 지금 3명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제가 직함은 좀 까먹었습니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전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김병주, 강선우, 정봉주, 민형배,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여기서 이제 정봉주 의원 한 사람만 원외고 나머지 다 원내 인사입니다. 일단 어쨌든 요 구성에서 거의 뭐 저희가 아까도 이제 국민의힘 예견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뭐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거의 또 뭐 공고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고, 최고위원들 역시 좀 약간 친명계 일색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요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잘 보죠, 뭐 제가 네, 잘 보고 있죠. 네. 잘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이게 민주당이 흥할 구성입니까? 흥할 구성? 일단 저기 뭐 이재명 씨가 저기 대표 후보죠. 네네.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일단 전제가 네네. 모든 정당이 한 사람 입김에 권력이 한 사람의 생각에 지배받으면 독재로 흐릅니다. 네. 이건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면 한 사람이 의사에 너무 많이 동조한다. 그러면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온 거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조국 혁신당도 개혁신당도 마찬가지 정당으로서의 건전한 역할을 해줘야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해다. 민주당 측면에서도 결국은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그 저기 이 최고위원 나온 후보들도 하나같이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는 등 뭐 이재명 뜻을 따라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기처럼 이건 정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과연 정당이겠습니까? 한 사람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내세우면서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하는 거는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어대한도 그렇고 어대명도 그렇고 어대명. 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정치는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지키지 말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다 이게 지금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대표로 나온 사람 또 대통령인 사람 지키겠다고들 막
이 경쟁해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정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70년대나 80년대 보면은 그때 이제 군사 정권이 하도 야당 정치인을 함부로 탄압을 하고 가택연금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신 정치라고 해가지고 동교동계, 삼교동계가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제는 사실 그렇게 함부로 야당 정치인을 탄압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그때의 어떤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이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러면 또? 일반인들은 재판 받으면은 무슨 탄압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사고 방식을 접근하거나 여론을 몰아가는 이 행태 때문에 나라 발전이 지체된다. 그렇죠. 저기 윤석열 대통령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한테 충성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한동훈 저기 후보는 뭐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되지 뭐 이런 식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뭐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에 충성을 해야 될 거고. 가치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응? 가치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정의와 상식에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저기 충성을 해야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다. 그게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이죠. 근데 요즘은 사람에 충성한다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슬픕니다. 세상. 여야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내가 무슨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들, 한동훈 후보를 비판한들, 저 원희룡을 비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판하게 하지 말고 나는 대한민국이 이런 가치를 지키겠소. 이렇게 외치는 정치인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안 나온다 이 말이지. 이게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사람을 지키는 정치 행위로 지금 폄하하셨습니다. 당원으로서 어떻게 받아치시겠습니까? 근데 뭐 시정을 요구합니다. 폄하가 아니고 예. 올바르게 평가해. 평가하셨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안 아까 될까요?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과 정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 지금 정권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공정과 정의인가? 네네네. 뭐 공정과 상식. 예. 그 윤 대통령이 계속 네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게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 기소와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사법 탄압과 이게 아무튼 이 앞에 선택적이라는 게 들어가다 그렇죠. 보니까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정치 탄압과 정쟁 속에 뭐가 자꾸 분리되냐 민생이 분리돼 버려요. 민생이랑 이게 따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정과 상식 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 민생이 있는 겁니다. 예. 민생을 지키려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꾸 엇박자 나면서 관점이 자꾸 달라지니까 민생은 팽개치고 뭐 정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민생이에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아마 뭐 역대 최고로 이 서민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지금. 그 와중에 뭐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뭐 실제적으로 한두 마디 빼놓고는 다 이제 그 현 정권 비판하고 당 대표 지켜서 뭐 강한 정당 얘기들만 하고 저 국힘에서 지금 그 당 대표 후보들이 말싸움하고 쪼잘쪼잘 거리는 것도 쫑알쫑알 거리는 것도 다 그건데. 좀 아까 그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와 어떤 대한민국이냐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87년 개헌을 하면서 그 개헌의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중산층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맞습니다. 그 밑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개헌도 했고 다 이렇게 이 첫 구절이 뭡니까? 개헌한 첫 구절이 헌법 제일 뭐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국민이에요. 대한국민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국민이 실종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실 저는 민주당이라는 당에 소속돼 있지만 민주당에도 아쉬운 지점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정치를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그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치의 포인트를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저 스스로도 아쉬움이 좀 있어요. 뭐 국힘한테는 뭐 저는 뭐 기대도 안 하지만 물론 뭐 저기 변호사님께서는 또 역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할래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안 할래요. 하려고 하다가 안 할래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 서민들과 지금 하루하루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TV를 켜고 싶겠어요. 신문을 보고 싶겠습니까? 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고. 도파민 중독돼가 유튜브만 보게 됩니다. 혐오스럽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밌게 관심 있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돼야 되는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허 변호사님께서 지적했지만 뭐 평론한답시고 나와도 맨 그 말장난하는 평론가들을 얘기하고 그러니 이 서민들이 의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장이야. 다 막장. 뭐 국힘 전당대회 지금 들어가는 거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 선거 때도 그 막장이 연출됐었어요. 자꾸 또 공격하시려고 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동네도 까서 됐어요. 까서 됐고. 자진납세. 자진납세. 똑같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이 국면을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과 서민들을 위한 재정들을 꺼내놔서 좀 일단 힘들 때 힘든 만큼 국가가 좀 그러니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답을 좀 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뭘 제가 장기, 체스, 바둑 근데 장기나 체스는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 그 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바둑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바둑은 지형과 가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맞습니다. 살고 지고 승패가 나오는 누굴 지키는 게 아니야. 네, 맞아요. 알들도 또 다 각자의 존중되어지. 동일하잖아. 그리고 누구 하나도 누구의 사석으로 가면 굉장히 사람 마음이 아프고 민주적인 게임이네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둑판이 돼야 된다. 정쟁도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뭐 전쟁 나면 장군 얘기하지 그때 죽은 몇백만 몇십만 몇만의 병사와 그 병사가 누굽니까? 국민들 농사 짓다가 잡혀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삶은 있느냐? 없단 말이죠. 역사 속에.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만 있고 또 원균 나쁜 사람만 있고 이런 거잖아요. 실제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게 되어져 가면 안 된다. 이 속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촛불 맞습니다. 광장 밖에 있는 촛불들. 삶이 시달려서 못 간. 그다음에 노조 속에 노동 해방이 있는 것 당연하지만 그 밖에 노조 밖에 있는 노동 해방들은 과연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정규직과 맞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뭐 배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와 사고들은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 정치 실종이다. 정치 실종이다. 국가의 역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데도 지금 자꾸만 저렇게 신나가지고 쫑알쫑알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 변정소 시작할 때부터 참 민생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시고 이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닌인가요? 스탈린인가요? 옛날에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죽음은 가족의 비극이고 스토리지만 이게 숫자가 늘어나고 이제 뭐 사망자 10,000명, 뭐 10만 명은 하나의 통계일 뿐이다. 그렇게 맞아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그 구구절절한 사연과 어떤 그렇죠. 인간적인 면모가 풍겨오는데 참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뭐 실업률 몇 %, 뭐 무슨 뭐 가계 부채 증가율 몇 %, 우리가 통계로만 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그렇죠. 민생과 서민의 그대로의 내음이 녹아 있다라는 걸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과 어떤 이걸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들이 정말 중요한데 총선 때 아마 두 분이 서로의 대표로 잠깐 조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뭐 이제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동안을 또 함께 해야 되거든요. 한동훈과 이재명,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
뭐 이거 뭐 어떻게 좀 서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 뭐 이런 거 좀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고. 올해 또 그럼 더욱 더 이제 도탄에 빠져드는 또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번 전당대 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거라도 이 정책 목표 내지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걸 꼭 실현하겠다고 외치면서 당 대표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도 먹사니즘이라는 뭐 조어를 먹사니즘. 들고 나왔지만은 알맹이가 없잖아요. 알맹이가. 먹사니즘이 중요하다는 거, 민생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다 알고 있죠. 지금까지 외치던 용어거든요. 네.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걸 바라는 게 디테일이 약하다. 디테일이 아니고 방향성이 디테일이 없다. 이거는 저기 뭐냐 하여튼 추상적인 말일 거고 액션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달성할 목표 그렇죠. 민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민생을 좀 넉넉하게 하는 거, 부유하게 하는 거. 그럼 어떤 수단으로? 오늘 이걸 제시하는 게 정치인데 이걸 외치는 게 민생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게 정치가 돼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슬로건만 내세우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 알맹이가 있어야죠, 당연히. 네, 이런 걸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꾸 우리란 취소. 우리란 말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도 바라보면 아직 애정이 있으시군요.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민주당에도 애정이 있고 국민의힘에도 애정은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애정이 있고 조국혁신당도 애정이 있어요. 거기 담당 대표자들이 뭐 호불호를 떠나서 이 민주주의가 정당을 기초로 해서 움직이는 거야. 뭐 정당이 건전하게 잘 발달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다당제가 견실하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 네네.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거든요.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도 성공해야 돼요. 개혁신당도 성공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성공해야 되고 민주당도 성공해야 돼요. 다만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뭐 비전을 제시할 만한 능력 가진 사람이 없더라. 원희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25년 정치했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 나경원이가 뭘 보여? 윤상현이가 막 박근혜 대통령 누님하면서 뭘 보여줬습니까? 뭐 그다음에 한동훈이는 뭘 보여줬는데요? 한동훈이 공천하면서 제주도 공천 엉터리로 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서 이런 걸 갖고 반성은 해줘야지 대표 나왔을 때. 지지세가 한동훈이가 높아서 될 것이다라는 거하고 한동훈이 잘못한 건 구분해서 생각해야죠. 그 공천하는 문제에서 보면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원희룡은 느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거지 말잖아요.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 이 부분은 지겹도록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할 뭐도 없는데 사실은 총선이 지나고 이제 뭐 1년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총선 개원도 못했잖아요. 사실 개원식 못했죠. 개원식 못했죠. 아직 못했나요? 아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선이 주는 민심의 방향과 민의들을 어느새 다 까먹어버리고 특히 국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힘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니들이 잘못했으니 그럼 대통령부터 해서 못 뽑아주겠다. 민주당 니들 정신 차려가지고 좀 잘해라. 힘을 더 실어주면 잘할래.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총선 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첫 번째로 한동훈이의 공천 시스템에 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나는 사천이라고 보는데 그 공천 과정에 아까 그 제주도도 말씀하셨지만 공천 과정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힘의 균형과 사적인 뒤에서 누군가의 오다와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다 보니 민심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을 읽고 그 민심에 맞는 후보를 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국힘이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민주당은 지역별로 좀 편하게 내도 됐어요. 근데 국힘 같은 경우는 편한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대구 경북 빼놓고는. 예. 그러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듣고 민의를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졌으면 민의를 듣지 못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들의 책임이잖아요. 거기 대표적으로 한동훈이가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죠. 동의합니다. 예, 진짜. 예. 120% 동의합니다. 근데 전당대회 때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공소 취소고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하기 바쁘고 음. 비굴하고 비열한 폭로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냥 그런 게 안타깝다 이거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과 한동훈, 한동훈과 이재명. 안 만나죠. 참 정치가 이렇게 참 저는 만난다고 봅니다. 저 급수가 안 맞아서 예. 못 만나죠. 이제 한동훈 측에서 바라보면 이재명이가 급수가 안 되긴 하지. 자기가 볼 땐 그렇지. 맞아. 아니 근데 그 말이 거꾸로 했나요? 근데 둘 다 특검도 통과되면은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당 대표라는 공통점을 또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서 특검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 된다고도 한동훈이가 기소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앙 정치 약간 얘기는 편파적이시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아이고 바람직해. 어느 지역 정치인께서 저를 이제 좌파 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가지고 나도 좌파라고 그거 나는데. 두 번째로 우리 집 기준으로 지금 좌용진 왼쪽- 아닙니까 좌용진.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참 신기한 게 그 두 분이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제 한 분은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어제 그제 굉장히 심한 음주를 하셨고 한 분은 이제 거의 뭐 아이고, 오늘 나도 기침을. 예, 했잖아요. 마음껏 좀 기침 좀 하십시오. 아니 근데 막상 이거 카메라 슛 들어가니까 그냥 막 그냥 쫑알쫑알 말들은 정말 잘하시네요. 쫑알쫑알 배우니까 예. 텔레비 나왔다고. 쫑알쫑알. 네. 자 어쨌든 중앙 정치권의 상황도 이렇고 지역 정치권도 어쨌든 새로운 지도 체제가 어쨌든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